아킬레우스는 트로이아 전쟁의 최고 영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트로이아 전쟁에서 아킬레우스도 죽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영웅들이 여기서 죽고, 또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살아남은 영웅들도 하나씩 하나씩 죽으면서 영웅들이 사라진다고 하는데, 바로 그 트로이아 전쟁 얘기를 조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트로이아 전쟁은 바로 펠레우스와 테티스의 결혼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테티스는 제우스가 굉장히 사랑하던 여신이었습니다. 그런데 테티스와 결혼을 해서 낳은 아이는 아버지를 능가한다, 이런 신탁을 듣고서는 제우스가 테티스를 펠레우스에게 결혼을 시키죠. 그리고 자기가 권력을 자식에게 빼앗길 일은 없겠다 안심하면서 성대한 결혼식을 열고 거기에 모든 신들을 부릅니다. 그런데 한 신만 초대를 받지 못했죠. 그 초대를 받지 못한 신이 바로 불화의 여신 에리스였습니다. 사실 결혼식에 불화의 여신을 초청할 리가 없겠죠. 이런 일 때문에 그 불화의 여신이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결혼식장을 난장판을 만들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불화의 씨앗이 될 황금 사과를 결혼식장에 던지죠. 근데 그 황금 사과에는 가장 아름다운 여성에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러자 새 여신이 그 황금 사과는 나의 것이다라고 덤벼들었습니다. 최고의 신 헤라, 그리고 전쟁과 지혜의 신 아테나, 그리고 아름다움의 신 아프로디테가 나섰던 거죠. 제우스에게 판결을 요구했지만 제우스는 그거 잘못 누가에게 줬다가는 다른 두 여신에게 미움을 살 거를 걱정해서 트로이아의 왕자였던 파리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그러자 판결을 맡은 파리스는 이 사과를 누구에게 주는 게 맞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새 여신은 그 사과를 차지하기 위해서 파리스를 매수하려고 합니다. 먼저 헤라는 파리스에게 그 사과를 주면, 나에게 주면은 너에게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권력을 주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아테나 여신은 그 사과를 나에게 주면 어떤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에 반해서 아프로디테는 그 사과를 나에게 준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과 사랑하고 결혼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누구에게 이 사과를 주겠습니까? 권력도 탐이 나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누구와의 경쟁에서 언제나 이길 수 있는 그런 힘과 지혜를 간다면 정말 세계 제일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남자라면 이 둘의 마음을 쓸만도 한데 파리스는 그 사과를 아프로디테에게 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크게 두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을 텐데, 긍정적으로 보자면 파리스는 권력이나 어떤 힘보다도, 지혜보다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특히 연인 사이의 사랑이, 그리고 아름다운 결혼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거라는 그 아름다움과 사랑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해석하는 게 있고요. 좀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파리스가 좀 오만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트로이아는 최강국의 하나였습니다. 철기 문화를 일찍 도입했기 때문에 어느 나라와 전쟁을 해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있었고,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농산물과 많은 재물이 풍요로웠죠. 그러니까 파리스 입장에서는 트로이의 왕자로서 무슨 권력이라든가 또는 전쟁이라든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라든가 지혜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쉬울 게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아쉬웠던 사랑을 택했던 거죠. 이 이야기 속에서는 그만큼 트로이아가 굉장히 강국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프로디테가 약속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바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오른쪽 그림에 있는 여인입니다. 지금 그 여인과 파리스가 서로 사랑하는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장면이 보이시죠? 저 여인은 아버지가 바로 제우스였습니다. 그리고
그 엄마는 레다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림에서 보시면 한 아름다운 여인 옆에 백조가 한 마리 있죠. 제우스가 레다를 사랑하면서 접근해야겠다고 계획을 세웠던 게 바로 백조로 변신해서 접근하는 거였습니다. 백조로 변신해서 접근하면 레다가 경계심을 품고 자기를 품어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은 그 레다와 백조가 서로 껴안고 있는 장면이 보이시죠? 그 옆에 알이 2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난 레다는 2개의 알을 낳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한 알에서는 그 여자 아이 쌍둥이, 그리고 한 알에서는 남자 아이 쌍둥이가 나왔는데, 바로 그 여자 아이 쌍둥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저 여인이었습니다. 그 이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아시나요? 바로 헬레네라는 여인입니다. 헬레네는 태생적으로 보면 바로 여자 영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제우스고 어머니가 인간 레다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정말 생각할 수도 없는 뛰어난 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 아름다운 여인 헬레네를 선물로 받은 파리스는 굉장히 행복했겠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헬레네는 이미 유부녀였기 때문입니다. 스파르타의 왕 메넬라우스의 아내였던 거죠. 파리스는 그러한 모든 조건과 상황에도 구애받지 않고 스파르타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메넬라우스와 잔치를 벌인 후 메넬라우스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헬레네를 유혹해서 트로이아로 데려가죠. 자, 이렇게 아내를 빼앗긴 메넬라우스가 가만히 있을 리 없죠. 메넬라우스는 당장에 쳐들어가야 되는데 자기 혼자의 힘만으로는 트로이가 너무 강했던 겁니다. 그래서 쳐들어가지 못하고 자기 형 아가멤논을 찾아가죠. 그래서 아가멤논에게 부탁을 하죠. 형, 내 아내를 빼앗겼어요. 형이 좀 도와줘야겠어요. 그럼 두 나라가 힘을 합해서 쳐들어가야 되는데 아가멤논도 두려웠던 겁니다. 트로이아가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둘만의 힘으로는 극복하기가 어려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리스 전역에서 수십 명의 군주들을 모아가지고 10만이 넘는 군대를 이끌고 트로이아를 치게 되죠. 바로 그게 트로이아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최고의 전사이며 테티스와 펠레우스의 아들이었던 영웅 아킬레우스가 최고의 활약을 보이게 되죠. 트로이의 최고 전사, 트로이아의 수호자라고 불리는 헥토르를 무찌르면서 아킬레우스는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되죠. 하지만 이렇게 아킬레우스가 헥토르를 무찌르고도 트로이아는 쉽게 함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풍요롭고 무기 체제가 강하고 또 군사력이 탄탄하고 조직력이 강했던 그런 문명 국가였기 때문에 오합지졸처럼 모인 그리스 연합군이 쉽게 정복할 수가 없었죠. 10년 동안 전쟁이 이루어지고 10년째 아킬레스 헥토르를 물리쳤음에도 불구하고 트로이는 함락되지 않았었습니다. 트로이아를 함락시킨 사람은 바로 오디세우스였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트로이아의 목마 작전을 썼죠. 마치 모든 그리스인들이 전쟁을 포기하고 도망간 것처럼 해놓고 거대한 목마를 하나 떡 트로이아 성 앞에 놓아두었습니다. 사실 그 속에는 그리스 최고 전사들이 있었죠. 전쟁이 끝난 줄 안 트로이 사람들은 방심한 채 이 트로이아의 목마는 전리품이다 생각하고 성 안으로 들여오죠. 그래서 요즘도 그 트로이아 목마 작전이라든가 당신이 트로이아의 목마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죠. 분명히 우리 편으로 들어왔는데 적에게 유리한, 경쟁자에게 유리한 어떤 행동을 하면 저 친구 저거 트로이아 목마 아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작전은 대성공을 거두죠. 트로이 사람들은 전쟁이 승리로 끝났다고 생각하고 잔치를 벌이고 먹고 마시고 노는데, 그렇게 해서 널브러진 틈에 한밤중이 되자
저 목마에서는 그리스 정예 군사들이 내려오고 성문을 열어줍니다. 숨어있던 그리스인들이 성 안으로 몰려들면서 방심한 채 승리의 기쁨에 취해 있던 트로이아인들을 모두 몰살하게 되죠. 그 와중에 트로이아를 빠져나온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에네아스라는 사람이었죠. 아에네아스는 트로이아의 그 왕족 출신이었고 굉장히 용맹스럽고 지혜로운 전사였습니다. 영웅이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트로이아가 멸망한 것을 보고서는 나도 여기다 뼈를 묻겠다라고 하면서 칼을 들고 마지막 결전을 벌였습니다. 그렇지만 비너스 여신, 아프로디테 여신이 그 아에네아스에게 넌 여기서 이러지 말고 너의 가족을 챙기고 살아남은 트로이아의 유민들을 데리고 새로운 트로이아를 건설하라, 이런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장면처럼 아버지를 어깨에 짊어지고 아들을 데리고 아내를 이끌고, 그리고 뒤에는 수많은 유민들이 있었겠죠. 그 유민들을 이끌고 불타는 트로이아를 탈출하게 됩니다. 새로운 트로이아를 건설하기 위해서요. 이 인물 아에네아스는 그야말로 영웅 중에 영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흩어졌던 유민들을 이끌고 새로운 트로이아를 건설하기까지 사람들을 이끄는 탁월하고 놀라운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지금 그림에서는 한 전사를 발에 밟고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새로운 트로이아를 건설하기 위한 전투였습니다. 그렇게 멸망한 트로이아를 빠져나온 그 아에네아스는 배를 타고 8년이 넘게 그 바다를 떠돌고 여기저기 헤매다가 마침내 이탈리아 중부에 도착하게 되죠. 그 이탈리아 중부에 도착해서 세운 나라가 나중에 로물로스라고 하는 영웅에 의해서 이어집니다. 로물로스는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늑대 젖을 먹고 자라났다는 전설을 가지고 있죠. 바로 이 로물로스가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에네아스의 자손이랍니다. 그러나 로물로스 자체는 바로 전쟁의 신 마르스와 그리스로 말하면 아레스 신이겠죠. 레아 실비아라는 여인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로물로스는 이렇게 태생적으로 보면 그 자체가 영웅인데, 이 레아 실비아의 조상으로 올라가면 아에네아스의 혈통에 잇닿게 되죠. 로물로스는 이렇게 늑대 젖을 먹고 자라나서 나중에 로마라는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이 로마가 바로 아에네아스가 세우려고 했던 그 새로운 트로이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만들어졌을까요? 이 이야기를 만들어낸 사람은 누굴까요? 그 로마인들이 처음에는 작은 그 마을에서 시작됐습니다. 753년 4월 21일에 로마가 건국됐다고 했는데, 그때 로물로스가 세운 나라는 인구가 10만 명도 안 되는 아주 작은 나라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씩 나라를 확장하고 넓혀 나가면서 나중에 마침내 그리스와 일전을 벌이게 되죠. 로마가 작은 나라로 시작할 때 그리스는 알렉산더 대왕을 비롯해서 많은 탁월한 지도자들의 영도하에 어마어마한 제국을 건설하면서 지중해의 최강국의 자리에 있었죠. 바로 그 그리스를 로마가 제압하고서 우리가 아는 그 로마 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로마인들은 자신들의 신화가 너무 초라했던 겁니다. 로물로스로부터 시작되는 신화를 가지고 자신의 건국 신화를 삼기에는 너무나 이게 초라하게 생각됐던 거죠. 게다가 그리스를 정복하고 나니 그리스인들의 놀라운 문화 수준에 로마인들이 어떤 열등감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를 극복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여러 시인들과 역사가들이 자료를 찾아서 만들어낸 이야기가 바로 앞에 보셨던 아에네아스 이야기입니다. 트로이는 바로 그리스인들과 맞서서
10년간 함락되지 않았던 강국이었죠. 그리고 오디세우스의 목마작전이라는 그런 일종의 꼼수를 써야만 당할 수밖에 없는, 즉 정통적인 방식으로 정통 공격, 정통 전투를 통해서는 함락될 수 없는 트로이라는 그 강국의 아우라를 로마인들은 자신의 것으로 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로물로스의 이야기를 거슬러 올라가서 그 위에다가 트로이아의 왕자 아에네아스를 연결시킨 거죠. 이 이후에는 영웅들이 더 이상 태어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트로이아 전쟁이라는 것이 신화와 역사의 경계선쯤 서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이전에 신화로 설명하던 사람들이 트로이아 전쟁 이후에는 역사에 눈을 떴던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는 바람에 신화는 신화로서 가치를 가지면서 더 이상 역사 속으로 스며들지 못했죠. 하지만 그리스에서 위대한 정복자, 그리고 로마의 위대한 지도자가 이 신화를 역사 속으로 끌어들이면서 자신의 통치를 정당화시키게 됩니다. 그리스 쪽으로 말하자면 바로 아킬레우스의 혈통에 있다고 하는 알렉산드로스가 나오게 됩니다. 알렉산드로스는 페르시아 제국이 그리스를 위협할 때 어떻게 하면 저 페르시아를 극복하고 그리고 정복하고 그리스를 위기에서 꺼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생각해낸 게, 내가 제2의 트로이아 전쟁을 일으킨다고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실제로 알렉산더의 어머니인 올림피아스의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면 아킬레우스가 있다고 그럽니다. 즉 아킬레우스의 자손이 바로 알렉산드로스였던 거죠. 알렉산드로스는 트로이 전쟁의 최고 전사인 아킬레우스가 나의 조상이다, 이런 얘기를 퍼뜨리면서 지금도 페르시아를 우리는 얼마든지 칠 수 있다, 이 페르시아 정복은 제2의 트로이아 전쟁이라고 할 수 있고 나는 제2의 아킬레우스처럼 활약을 하면서 이 정복 전쟁을 승리로 거둘 수 있다, 이렇게 장담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 신화에 취하고 알렉산더를 믿으면서 알렉산더를 따라서 페르시아로 넘어가게 되고, 실제로 알렉산드로스는 그 이후 10년 동안의 정복 활동을 통해서 페르시아를 정복하게 되죠. 또 한켠에서는 로마 신화 쪽으로 가봐야겠습니다. 아에네아스 얘기를 했는데, 아에네아스는 트로이아의 마지막 보루였다고 했죠. 불타는 트로이아를 버리고 새로운 트로이아를 건설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을 데리고 그리고 유민을 거느리고 새로운 땅을 찾아 나섰습니다. 지금 이 모습은 아에네아스가 아버지를 짊어지고 아들을 잡는 모습인데 3대를 이렇게 그려놨죠. 그리고 아버지의 손에는 페네테스라는 신상이 달려 있습니다. 이게 어쩌면 로마의 이상을 보여주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에게 경건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한다는, 이것을 로마의 이념으로 삼았는데, 이 이념을 고스란히 가져다가 쓴 사람이 바로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실제로 아우구스투스는 로물로스로 시작되던 신화를 트로이아 전쟁에까지 끌어올려서 로마의 역사를 화려하게 만들고, 그 선상에서 로마는 결코 보잘것없는 나라가 아니라 그리스와 경쟁했던 엄청난 강국이었던 트로이아의 후예들이다, 이런 얘기를 만들어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아에네아스의 후손 중에 로마라는 나라를 세운 로물로스가 있고, 그 로물로스의 후손 중에 아우구스투스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는 자신이 로마 제국을 만들고 로마의 황제가 되는 것을 아에네아스의 신화를 가져다가 끌어다 쓰면서 내가 바로 아에네아스에게 내려졌던 신의 명령, 신의 사명을 완전히 완수할 수 있는 인물이다라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던 거죠.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고지고대로 믿기 어려웠지만
로마가 혼란 속에 있는 것보다는 바로 저런 인물을 통해서 로마가 강국으로 커지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 이야기를 자신들의 신화로 역시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이 트로이아 전쟁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갖는 비중을 두 역사적 인물과 두 신화적 인물을 가지고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두 인물 알렉산드로스와 아우구스투스라는 인물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어떻게 보면 절정에 있는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죠. 즉 신화에서 역사로 이어지는 그 맥락 속에서 신화를 활용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